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item calibration modeling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 거예요? 이러실 텐데 괜찮습니다. 예, 아마 머리를 많이 뽑으실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그 이퀘이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섹션일 텐데 뭐 수학 수식 나오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reference는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고요. Part 1, Part 2로 나눠지는데 원래 영어는 Part 1, Part 2로 나눠져서 달리겠지만 오늘은 한국말로 하는 거는 Part 1, Part 2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ROS이랑 LLTM 하는 섹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엠브레슨 선생님이 적으신 요 Cognitive Psychology to Generate Item and Predict Item Characteristic 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요까지는 했었잖아요. Generate Item까지 하는 거 했었고 Predict Item Characteristic 하는 거를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Item Difficulty Model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반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IRT 할 때 우리가 미슬레비 선생님이 LLTM 정의한 건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디자이닝 파트, difficulty modeling이라고 또 북챕터가 따로 있죠. 예,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이제 calibration model 여기서는 difficulty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calibration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디자이닝하는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estimation은 사실 여기서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챕터 11이 되나요? Statistical Modeling of Generated Item 이 시나리 선생님하고 존슨 선생님이 적으신 요 부분이 그 분석을 하는 데는 여기가 더 많이 돼 있어요. LLTM을 실제로 LLTM 분석은 여기도 충분히 여기 잘 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유준 교수님하고 이제 막판 정리하고 있는 게 LLTM 분석을 하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LLTM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만약에 더 좀 데이터도 많고 복잡하면 멀티레벨 IRT 모델링 퍼스펙티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여기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강의가 파트 1, 파트 2 4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1시간은 줄여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여기는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여기도 반 건너뛰고 여기도 조금 하다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난리가 아니네요. 예.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 계속 나오죠. 아이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문학만 제너레이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만들어서 같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자. 이게 전산화되면 AIG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기본 컴포넌트로 갖고 있구나 AIG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전산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한테 우리가 이 지식을 주입을 하는 부분을 온톨로지 모형을 가지고 이제 기계 지식을 기계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게 knowledge based 된 AIG 혹은 뭐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ing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생성할 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동 생성을 하면서 on the fly generation 하면서 뭐 러닝에 갖다 쓰면 그럼 뭐 이것까지 다 붙으면 이제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한 generative psychometric 모델이다. 그거를 제가 digital knowledge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모델 체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체인처럼 연결돼야 돼요. 데이터가 다 흐르잖아요, 여기가. 지식도 흐르고 뒤에서 나온 데이터로 뒤로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설계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게 다 설계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자 파이프라인처럼 밸류 체인처럼 흐르게끔 마더 체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예, 그래요. 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요 정수를 하는 겁니다. 요거 끝머리를 해야지 연결이 되니까 요거 다음 단계하고 연결이 되니까 요까지는 고생하셨고 이제 요걸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 보시고요. 칼리브레이션 모델링 스테이지를 제가 조금 캐리거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결국에는 칼리브레이션 모델이라는 게 스태티스컬한 모델링 옵션이잖아요. 리스폰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generated 된 아이템을 가지고 리스폰스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모형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이제 calibration 모델인데 difficulty 모델만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캐리고리 0는요. 캐리고리도 아니죠. 그냥 다 따로 하는 거예요. 모든 문항을 그냥 다 따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인제 "하지 마라." 그렇게 AIJ 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도 뭐 이것부터 개념적으로 출발하잖아요. 이게 기본 IRT는 이거잖아요. 그냥 모든 문항마다 파라미터 다 따로 구하는 거니까 따로 국밥처럼 하는데 그러다 망한다. 인제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차고 넘치게 하셨고 그 위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LLTM 같은 거 나오는 건데 우리 멀티 레벨 모델링 할 때는 우리가 인제 그 슬로프 as an outcome 모델 하잖아요. 근데 인제 IRT 같은 경우는 difficulty as calibration 모델에서는 difficulty as outcome 모델이라고 써요. item parameter, 특히 difficulty as outcome 모델인 거예요. 이 모형을 이제 개념화를 시키려면. 그 중에 이제 LLTM을 갖고 와서, difficulty를 dependent variable로 놓고, 우리가 그 manipulate 했던 item feature를 가지고 independent variable로 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게 이제 predictive design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약간 descriptive statistic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predictive design으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한쪽 캐리고리고요.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calibration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가 꼭 prediction 한다기보다는 difficulty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 얘네들끼리 어떤 식으로 varying 하냐, co-varying 하냐. 왜냐하면 이제 같은 그 difficulty들 parameter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걔네들끼리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difficulty 얼마나 varying 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 때는 약간 covariat이 없는 multi-level 모델 있죠. random coefficient 모델 그 느낌 나는 거예요. 예. difficulty 바뀌어도 돼. 예,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그게 varying 해도 되는데 difficulty가.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varying 하냐를 보고 하는 거를 이제 두 번째 캐리고리인 거예요. variability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nested 돼 있으니까 아이템 인스턴스는 또 아이템 모델에 nested 돼 있으니까 모델 안에서 어떤 식으로 difficulty가 varying 하냐 이제 그걸 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합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variability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variability를 가정한 상태에서 문항의 난이도마저도 예측을 하는 그러면 이제 멀티레벨 IRT예요. 근데 이제 코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아이템 모델 피어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변수를 바꿔가지고 문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바꾼 것들 피어처가 인디펜던트 베리블 돼서 멀티레벨 IR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기가 힘들죠. IRT만 해도 힘든데 멀티레벨까지 올라가니까 뭐 베이지안도 나오고 뭐 지지고 뻗고 결국엔 그 얘기입니다. 모델이 좀 복잡해지니까 웃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 하는 거는 개념은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difficulty 모델링이라고만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용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difficulty만 하나, 뭐 슬로프는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뭐 guessing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로 guessing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guessing parameter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item parameter calibration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싫어하시는 분 싫어. 네가 뭔데 difficulty 모델링을 calibration으로 바꿨냐? 그럼 슬로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고. 자, 그래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그 calibration 모델로 넘어가는 거는 수잔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멀티 디멘셔널한 곳에서 calibration 모델로 넘어가는 거는 수잔 선생님이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multi-dimensional linear logistic latent trait 모델 길다 MLRTM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multi-dimensional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item parameter를 다른 것의 linear composite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여기는 궁극의 모형이 됩니다. 데이터도 multi-dimensional하게 보고 그다음에 item parameter도 그 멀티디멘셔널 스페이스가로 리니어 컴포짓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모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 먼저 합시다. 우리 요거 하고 여기로 넘어갑시다. 칼리브레이션 모델링 프로시저는요. 제가 디지털 나울리지 할 때는 이렇게 그 스트림 오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좀 나눴어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트레이닝 단계고 항상 나누세요.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이 트레인 된 게 calibration 모델이 트레인 된 게 제일 잘 됐는지 보는 스텝이 이제 validation 스텝이고, 그다음에 validation이 잘 끝났다, calibration이 모델이 잘 됐다. 그럼 우리가 adaptive generation 하거나 할 때 이제 이제 애들의 그 만들어진 것에 어떤 난이도를 predicting하는 그 단계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predicting한 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그 데이터를 뭐 모델을 처음부터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때까지 만들어뒀던 모형을 좀 업데이트해서 고쳐 쓰는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칼리브레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용어로 쓰는데,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면 이제 데이터가 밀려 들어오면 데이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칼리브레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도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도 되는 그 궁극의 상황까지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가 들어오는 곳을 쓸 수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올 거예요. 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집 지을 때 벽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까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지어 올리잖아요, 보통.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이는 벽돌만 관점을 보는 게 이제 knowledge acquisition centered 된 뷰를 보는 거고, 선생님들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cognitive process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fluid intelligenc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causal inference라든가 predictability에 관점을 두는 게 이제 cognitive 테스트고, 저는 이걸 따로 가지 말고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꼭 이것만 봐야 되냐, 우리가 knowledge acquisition만 봐야 되냐, 이것만 따로 봐야 되냐. 이 두 개를 잘 버무려지는 integrating해서 보는, 그래서 external validity도 찾고 G theory 뭐 이런 것도 찾고 educational measurement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왜 애들이 잘하냐 못하냐 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 하우스를 지을 때 지식이라는 게 증가할 때 cognitive process ability가 없으면 또 애들이 잘 못 배우잖아요.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못하지. 공부도 하는 게 빨리 가겠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게 좋은 친구들이, 그죠? 근데 이제 knowledge를 지을 때 우리가 K1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요 지식의 구조하고 저쪽 다른 지식의 구조하고 연결시켜주는 앵커 knowledge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예, 지식이 계속 이 자그마한 곳에는 이런 관계로 존재를 하지만 또 따로 존재를 했지만 걔네들이 연결돼서 어떤 우리 뇌 구조는 사실 그렇게 지식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brick and mortar라는 이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describe를 하는데,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진단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AIG의 cognitive design 뭐 이걸 바라보는. 그래서 이거 cognitive 모형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슬레브 선생님은 요 좀 이렇게 도메인 관련된 쪽으로 보시니까 두 개를 다 합쳐서 바라보는 그런 모형을 해내는 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니까 integrated view인데, 이 두 개를 다 합치려고 노력하는 그게 필요하다. 뭐 거기까지만 하고, 이 관련돼서 계속해서 카파 나울리지 모형 만들어 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LTM은 아까 말씀할 때 미슬레브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AIG 할 때, IRT 할 때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수잔 쌤도 LLTM 이야기하고, 그래 그 챕터 우리 IRT 했던 거 그대로 제가 비디오 다 있으니까 IRT 할 때 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em difficulty 모델에 대한 definition을 수잔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 어디서 하셨냐면 cognitive task design and item model, 여기서 item difficulty modeling이란 이러고 이제 define을 하셨어요. 요거는 짧게 같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지, 이게 또 특히 validity argument 하고 item efficiency and item development 두 개 다 있다, 이것만 보지 마라. 꼭 왜 뭐 문학 만드는 것만 보냐. 이게 valid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AIG라든가 Cognitive Design을 쓰는데 그중에 이제 IRM Difficulty 모델이 어떤 어떻게 요소들이 지능적인 요소들이 문항의 태스크의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validity에 영향을 준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그 다음에 cognitive 모델이 있었고 psychometric 모델이 있는 거고 그쵸? 그 중간에 연결을 예를 들어서 이 뭔가를 해주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cognitive 모델은 지식이 어떤 식으로 지능이 thought proces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형인 거고 사이코메트릭 모델은 메저먼트 모델이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모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alibration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difficulty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식의 구조가 아이템을 generate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올려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뒤로 돌아오는 요 작업이 이제 요쪽 부분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프로치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orrelation부터 시작해도 된다. 뭐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develop a model that most completely account for the item difficulty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아니라 왜 어렵게 되는 거야. 그 왜 어렵게 되는가를 아이템 모델의 피어처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렇게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 또 이름은 Cognitive Psychometric이라고 하자, CPM이라고 하자.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 모델하고 자꾸 떨어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메저먼트 모델하고. 그래서 코그니티브를 붙이자 이러면서 했는데 선생님만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는데 그게 LLTM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것에서 LLTM을 가지고 코그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difficulty modeling 저는 calibration modeling 그렇게 부르고 끝납니다. 네. 그래요. 요거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데이터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베이타 1, 베이타 2 캐릭터리스틱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분석을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캐릭터리스틱이 나오면 이 요소들이 이 캐릭터리스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요 과정이 되는 거죠. Linear Logistic Latent Traits Model LTM 아니야? 이러면 LTM인데 Linear Logistic Test Mode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LLTM이 돼야 되는데 LLTM이라고 짧게 부르고 이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러시 모델을 확장한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해보니 좋더라. 하이 되더라. 예, 60% 90% 80% 이렇게 설명하더라. 베리어빌리티를. 왜냐면 결국에는 얼마나 난이도의 별량을 이 피어처들이 설명을 해주는가에 대한 모형이니까 그 모형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설명이 얼마나 잘 됐냐로 귀착이 되잖아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셜 리저닝이랑 이그젬플 많이 나오는데 진짜 간단하게 이거는 이그젬플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OIRM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걸로 잡아가지고 지능검사 IRM 피어처로 해가지고 요 피어처를 바꿔가지고 문항 생성해가지고 데이터 했다. 그런 스테이지로 나눈 거 있고 스페셜 리저닝도 됐고 그 다음에 math도 됐고 수학도 내가 해봤다. 수학도 이런 식으로 모델 만들어서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each 스테이지마다 얼마나 어떤 요소가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프레딕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 프레딕터들이 난이도에 에타 값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니까 에타 값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되더라. 그게 얼마나 significant 한지. 이건 generalized linear 모델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난이도를 구해놓고 난이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이걸로 independent variable로 그냥 분석하신 거예요. generalized linear model 개념으로 하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LLTM 할 때는 이제 물고 들어오죠. response 데이터를 물고 들어와서 그 difficulty를 latent variable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리니어 컴포짓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difficulty가 dependent variable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거 regression slope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athematical reasoning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더라. 네, 그렇게 하셨고, 뭐, number of sub고al이 중요하더라. 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뛰지? 그 다음에 abstract reasoning 테스트도 해봤다. 예, 그래서 해보니까 잘 되더라. 예를 들어서, 예, 뭐, 어떤 식으로 잡았다. 이걸 가지고, 요게 이제 그 progress matrix 할 때 피어처로 나는 잡아가지고, 오버레이 된 거, 퓨전 된 거, 디스토션 된 거, 덴서티가 있는 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를 피어처로 잡았고 요걸 가지고 내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해가지고 요 피어처를 가지고 모형을 생성시키고 모형을 생성시킨 것에 대한 난이도를 내가 LLTM으로 분석해 보니까 뭐 70%에서 80% 나오더라. 베리어빌리티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유지훈 교수님 하고 있는 모카도 비슷한 걸로 돌아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좀 몇 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풀 때 필요한 요 부분 중에 몇 개를 정해서 LLTM을 해보니까 난이도를 몇 퍼센트 정도 설명을 하더라. 그 중에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덜 미치더라, 쉽게 하더라, 어렵게 하더라. 이게 이제 모카밭에서 나옵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터처 리뷰가 difficulty modeling이라고 아예 북챕터가 하나 진땅으로 있습니다. 챕터 10인가요? 이게? 근데 여기가 그 수잔쌤 얘기가 반이에요. 이게 읽어보시면 결국 수잔쌤 한 얘기를 거의 반이나 갖고 오고 근데 이제 뭘만 보시면 되냐면 이 선생님 하실 때는 디자인을 참 잘하셨어요. 수학을 가지고 했는데 수학의 어떤 요소가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이 참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에머리 선생님도 수학을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코그니티브 쪽으로 치중을 하셨고 이분은 약간 컨텐츠 아이템 포맷 예, 요거 어떤 요소 때문에 난이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아무튼 그래요. 그 룰을 가지고 문항을 제너레이트 시킨 게 아니라 일단 제너레이트 시킨 거를 가지고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약간 일단 제너레이트 하긴 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제너레이트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잔 선생님이 더 진국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도 뭐 이 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K-12 에듀케이셔널 세팅에서 수학을 볼 때는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학 가지고 우리 무슨 뭐 페이퍼를 쓰거나 할 때 모카는 수학도 매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분석을 할 때나 AI 쪽으로 분석할 때는 이 챕터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트로덕션 넘어갈게요. 또 AIG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코그니티브 모델이란 무엇인가? 디피컬티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거 했죠, 그죠? 이건 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ACED라는 프로젝트, 근데 수학 프로젝트인데 수학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요소들이 사용됐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프랙티컬한 세팅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만들 때 이제 수학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피어처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진국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서 요거 설명까지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하나씩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엠브러스 선생님이 이런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 왜냐하면 코그니티브 모델을 잡기가 수학에 너무 힘들어서 물론 엠브레스 선생님이 좀 제너럴한 버전을 잡아 놓으셨지만 수학에 쓰이는 코그니티브 모델을 이렇게 제너럴한 잡아 놓으셨지만 좀 하기가 힘들더라. 근데도 그나마 해 놓으신 거를 또 엠브레스 선생님 아까 한 거 있죠. 수학에 대해서 그 problem of representation, execution 뭐 two sub stage로 나눠주는 거 요거 결국엔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사람들은 수학이라는 거를 풀더라. 이게 그래도 제너럴하게 쓰이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너럴한 거 해놓으면 내로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로한 거 해놓으면 또 제너럴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너무 제너럴하니까 수학이라는 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함을 못 하는 거예요. 수학을 쓸 때 이 하는 또 프로세스를, 그죠? 그래서 내로한 거를 잡으려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문항마다 다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전략인 건지.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풀 수 없는, 진짜 그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면 태스크 모델이라든가 코그니티브 모델이 있어야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가이드를 주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나오거든요, 문항이. 아무나 뭐 문항 모형 만들자면 아무나 만들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그럼 또 모형이 잘 안 나온다고요. 예, 그게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더라.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해 보니까 되긴 되는데 그 뭐 수잔 선생님 얘기 계속 나오죠. 엠베스 선생님이 해 가지고 LLTM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거를 해 가지고 분석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쭉 보니까 첫 번째 symbolic representation은 좀 어렵더라. 왜냐면 근데 이것도 이분이 이야기하세요. 그 심볼릭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한번 해석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기호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려면 이게 뭐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호를 해석해야 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심볼이 없이 말로 하는 거는 쉽냐? 아니더라. generate and record equation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하나 들어가면 조금 어렵더라. 근데 그거는 해 놓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뭔가 이퀘이션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성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하나의 스텝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렵더라. 예, 그것까지는 해 놓으셨고 symbolic thinking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조금 likely to be more difficult 하더라. 예를 들어서 symbolic thinking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면 추상화시켜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숫자 있는 거 가지고 퍽퍽 더하는 게 아니라 뭐 숫자를 세모로 바꿔 놓고 오퍼레이터를 네모로 바꿔 놓고 맞는 오퍼레이터랑 이거는 이제 그 이 symbolic thinking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어려워지죠. 예, 그 과정에 thought process가 들어가면 어려운데 이게 strategy dependent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케바케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왜냐면 어떻게 뭐 만들 때는 어렵다고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학원 저기 뭐냐 쌤들하고 앉아 가지고 쉽게 푸는 방법을. 그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스트래티지가 들통이 나면 갑자기 쉬워지는 거죠. 예, 그게 막 공유가 돼 버리면 쉬워지니까 사실 그 스트래티지가 드러나게끔 왜냐면 심볼릭 같은 거 어려우니까 그 전략을 짠다고요. 요런 문제를 나올 때는 요렇게 샥샥 바꾸면 머리를 별로 안 써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뭐 strategy 때문에 dependent한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그 strategy를 갖고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데 문항 만들 때 그 strategy를 다 고려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괴한 방법으로 이걸 빨리 찾아낼지에 대한 그 창과 방패 게임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100% 없을 수는 없죠. 왜냐면 뭐 그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돈 내고 학원 다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볼릭 프로블럼하고 워드 프로블럼은 심볼릭이 너무 간단하면 또 오히려 쉬워지더라. 심볼릭이 좀 어려워져야지 문항이 좀 어려워지는 거. 워드 프로블럼도 마찬가지다. 워드 프로블럼이 너무 이렇게 간단하면 되게 심볼보다는 쉬운데 그쵸? 말로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말이 꼬이면 굉장하더라. 왜냐면 말을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워드 프로블럼은 말을 어렵게 하면 굉장한 게 나온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심볼릭이니까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또 난이도가 그 캐리고의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더라. linguistic complexity가 무조건 왔단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linguistic complexity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읽기 시험이잖아요. 그게 무슨 수학 시험입니까? 읽기 시험이지. 읽고 이해하는 시험이지.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난이도가 날라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자. 스템 포맷에서 그러니까 심볼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어느 만큼 넣을 거냐 linguistic complexity를 얼마나 조절할 거냐 두 개를 다 컨시더 하는 게 베스트 레코멘데이션인 것 같다. 그걸 두 개에 주로 그렇게 나오니까 스템에 어떤 식으로 문항을 던져주는가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nswer나 distractor가 답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뭐 equation으로 나오면 더 어렵다. 예,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게 equation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답 자체가 equation으로 나오면 애들이 이제 난이도가 이제 갑자기 selective response라도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엄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수학으로 AI가 수학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항이 고급 문항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만드는 순간부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게끔 다 요소로 잡아 가지고 만들면 진짜로 수학에서는 저 AI가 잘 쓰실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넘버 타입. 뭐 주로 인시덴탈 그러니까 난이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프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한다. 왜냐면 분수가 뭐 예를 들어 프랙션인 경우에 데시말이 커지면 코그니티브 로드가 있죠. 그래서 미면 단계에서는 우리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죠. 프랙션이냐 아니냐, 인티저냐 아니냐, 데시말이 있냐 없냐가 영향을 미치죠. 뭐 안 미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죠. 미치긴 미치는데 그게 조금 적더라. 그 얘기하시고 디스트랙트가 중요하더라. 예, 왜냐하면 디스트랙트를 내가 어떻게 셋업을 하는가가 왜냐하면 찍기 문제를 하면 이게 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놈이 나오면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전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놈 날리는 것도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 그 디스트랙트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AIG를 할 때는 특히 디스트랙터를 모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사운드한 디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고 그 디스트럭터가 진짜 디피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퀄리티 혹은 포맷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셀렉티브 리스폰스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그때 디스트럭터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멀티플 초이스가 망가진다. AIG는 양날의 검 같아요. 디스트럭터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도 좋지만 디스트랙터를 AIG로 잘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돈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걸 해결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디스트랙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AIG로 잘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 문제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리는 뭐 했던 이야기 다 서머리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difficulty 모델링은 the iterative process다. weak에서 strong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간단한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지 봤다가 그다음에 더욱더 설명하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아주 아이소모르픽하게 만들 때는 만들고 또 혹은 또 그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서머리는 제가 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데이터만 보면 좋은 데이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면 타입 1하고 타입 2를 해보니까 야 이게 타입 2가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 왜 어려울까? 봐가지고 그러면 타입 1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자. 왜냐면 컨시스턴트하게 타입 2가 여기 그 두 번째가 쉽게 나오잖아요. 프로포션이 높으니까 그죠. 모든 키와 디스트랙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런 왜 그런 요소가 생겼을까? 그래서 없애보자. 근데 없앤 게 그냥 타입 1만 하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모지니스하게 나온 거예요. 타입 2는 없애라. 타입 1만 하자.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나와서 타입 1 자체로는 나오는 문항들이 진짜 호모지니스하구나. 그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지는 요소를 따로 빼고 하나는 진짜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서 아이소모르픽한 문항만 생성되게끔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좋고요. 샘플링 이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데이터가 뭐 representative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샘플링 이슈는 계속 이야기하셨고 뭐 하나 중요한 거는요. number of instance를 한 1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그 문항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지. 한 모형에 인스턴스를 꼴랑 4-5개만 잡아놓고 난이도를 잡으면 난이도의 별량이라든가 이렇게 잡으면 안 되니까 난이도의 평균은 구할 수 있지만 별량은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계를 할 때는 내가 모형 만들면 한 10개 정도가 나가서 아이템이 생성이 돼서 그 10개가 난이도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내죠. 그 difficulty의 뭐 variability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해내니까 우리가 목할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뭐 설계를 하고 할 때는 조금 더 그 인스턴스 숫자를 좀 많이 하고 코스트 이슈 있습니다. 뭐 돈 이야기 왜 하세요? 근데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려면 설계해가지고 AIG 모델 만들어가지고 생성시키고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AIG가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광을 못 받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시키는 게 싸다야. 이러면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힘들거든요. 아직 프로그램도 잘 정착이 안 돼 있고 잘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어요. 문항 만드는 사람, 칼리브레이션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코스트 이슈가 있더라. 그리고 아퍼레이션한 이슈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위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죠. 이걸 코스트를 줄여주는 방법. 뭐 궁극적으로는 에피션트한데
문항이 많이 기계가 생성을 하니까. 그 가기까지가 돈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간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코메트릭 메서드는 이제 뭐 이 내용을 안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 페이퍼 우리 리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이것도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AIG가 인제 더 나아질 거라는 건데, 이거는 Future Works at AIG 할 때 우리가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은.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다이그노스틱 아이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인스트럭션을 해 주는 익스텐션. 전 요 두 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걸 해야지 러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서머티브가 아니라 포머티브 넘어갈 때 하고, 스코어링 키를 기계가 생성해 주는 거, 뭐 요런 것들, 그쵸. 요런 것들 좋고, 모델링 키를 모델링하는 거, 앤서 자체를 모델링하는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클루전은 뭐 컨클루전이고요. 다이그노스틱하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해줄 수 있는 포텐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계시고, 템플릿 베이스드 앤 시스템 우리가 하면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들. 그다음 맨 끝에 knowledge하고 skill하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AI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knowledge 따로 스킬 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AI에서. 그건 AI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어세스먼트 인 제너럴의 문제예요. 왜냐면 어세스먼트가 knowledge냐 코그니티브 스킬이냐 같이 합쳐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어떻게 합쳐서 시험을 만들까. 모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학하고 지능 검사하고 같이 한 거예요.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뭐 여러 군데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식과 그걸 같이 가는 거. 예. 그렇고요. 자, 이제 오늘 또 해야 되는, 아직 이쯤까지 사실 맛보기였어요. Statistical Modeling.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다 컬렉트 됐어요. 그러고 나서 LLTM 이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시나리 선생님하고 전선 선생님인데, 두 분 너무 유명하시죠. 이쪽으로 계속 하셨고, 특히 베이지안 IRT, 베이지안 메소드를 가지고 이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대부분 다 정리를 잘 하셨어요. 이 두 분이 ETS에서 거의 또 베이지안 쪽으로 이쪽으로 하신 분의 양대 산맥이고, 인트로덕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트로덕션은 넘어갈게요. 또 AIG란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AIG가 뭔지 뭐 이런 건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바로 스태티스컬 모델로 바로 넘어가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플리스트 어프로치는 아이템을 하나씩 다 유니크하게 트리트. 제가 한 뭐 타입 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막 다 따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면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AIG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 개로 더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LLTM을 쓴다. 두 번째는 dependency, 아이템 파라미터끼리의 어떤 correlation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것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variability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분석하는 요게 이제 multi-level IRT. 요게 LLTM. 요거는 multi-level IRT인데 variability만 보는 거. 그쵸. 난이도의 correlation 같은 거 보는 거. 요거는 variability도 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마나 설명하는지, 얘네들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도 같이 컴바인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뭐 LLTM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LLTM은 뭐 predict item parameters, difficulty를 하는 거다. 여기는 difficulty만 있는 거죠, 그죠? Calibration modeling stage에는 이제 뭐 하고 나서 evaluating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된다. 근데 항상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calibration 하나 만들어 놓으면 descriptive statistic이나 predictive인데, strongly recommend 되는 거는요, validating을 하십시오. 그게 실제 new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게 내가 잡았던 difficulty 모형이 predict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LTM은 뭐였어요? difficulty만 한 거였잖아요. linear composite로. 근데 아이고 뭐 difficulty만 프라이머입니까? discrimination도 parameter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름을 붙이셨어요. constrained to parameter logistic model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써. 그래 그냥 저는 그래서 calibration 모델이라고 써요. 그냥 difficulty도 하고 난이도도 하고 슬로프도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 하신 거는 뭐 하셨는데 significantly better than LLTM이다. 아니 모델이 이게 당연히 이게 슬로프를 변하게 했으면 당연히 핏이 잘 되지. 모델이 더 복잡해졌는데 뭘 significantly better라는 용어로 쓰십니까? 그 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그쵸. 러시아들이 그냥 못해서 모델 복잡하게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ISM이라는 용어를 하셨는데 Identical Sibling 모델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 characteristic curve를 같은 걸로 쓰는 거예요. ISM 하나만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same item family에는 하나만 가지고 그 dependent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identical sibling 모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related sibling 모델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에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association structure를 우리가 그 association structure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incorporating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얘하고 intercept하고 slope하고 correlation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correlation 돼 있는 걸 allowing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multivariate normal 이 intercept하고 slope하고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hyper parameter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얘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intercept이 normally distributing 되냐고 아니잖아요. 예, guessing parameter normally distributing 되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하면 이게 일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뭐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따르긴 따르는데 좀 애매하죠 거기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좋은 개념이 family expected response function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하면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전체 그 아이템들이 가지는 한 개의 함수가 나오잖아요. 하나의 함수가 나오잖아요. item characteristic이 아니라 이제 family characteristic curve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ICC에서 family expected response function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item characteristic은 한 개의 아이템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amily FERF REF 생각나네. REF 형님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늙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데피니션을 잘 아십시오. ICC에서 FERF로 넘어오는구나.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family of 그 sibling에 대해서 expected probability getting right on item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 item characteristic curve가 relationship between data and probability of getting right이니까 그래서 FERF는 relationship between data and 그 item 모델에서 나오는 average가 expected로 정확하게 대충 그러니까 얘가 문항 이 정도 되는 애가 이 모형에서 randomly generate 되는 아이템을 쳤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맞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 모형별로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이소모르피시티가 중요하다. 왜냐면 그게 아이소모르피시티가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 이거는 항상 아이소모르픽한 모형을 만들 때에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되게 뭐 테슬릿하고도 연관돼 있고 뭐 멀티레벨 버전 오브 투 파라미터 오자인 모델하고도 뭐 비슷하다. 그쵸? 거의 같은 거 아닌가 이게? 뭐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테슬릿하고는 왜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 같은 모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RSM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캣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세타가 들어오면요 맞춤형으로 생성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세타 값을 알잖아요. 그러면 세타에 맞게끔 생성을 하려면 우리가 요 아이템 모델마다 요게 나와야지 거기에 근거해서 item information function 만들어서 이제 문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챕터 12에서 캣하고 AI하고 붙이는 거 나오죠.
그거 할 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캣까지 가면 막 캣캣거리는 힘들어 죽겠네. 예. 넘어가시고. 자, 다음번 이제 Linear Item Cloning Model LICM 해가지고 뭐 ICBM도 나오고 뭐 미사일도 나오고 굉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엔 아까 붙인 거예요. 저희가 RSM, USM 할 때는 난이도를 설명하는 건 없었잖아요. 난이도가 어떻게 varying하고 그게 intercept하고 슬로프하고 어떤 식으로 코베링 하냐 막 이런 거였잖아. 멀티 레벨 모델 같은 경우 코베릿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만 돌린 거였다고요. 근데 LLTM은 사실은 난이도를 설명을 하는데 variability가 그 데이터에 대한 variability를 보지는 않으니까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linear item cloning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잔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코그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 1998년도 페이퍼 정리할 때 다 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하셨다고 그대로. 두 개를 합친 거를. 근데 뭐 이걸 굳이 뭐 또 새로운 모델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수잔 쌤이 1998, 10년 전에 다 하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걸 그냥 쓰면 되지 LICM을 굳이 또 써야 되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셔널 메저먼트 하시는 분들하고 사이콜로지 하시는 분들하고 안 친해. 안 친해.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난이도의 평균이, 잘 보세요. 어떤 문항의 난이도의 평균이 리니어 컴포짓으로, 요소의 리니어 컴포짓으로 설명이 된다. 어떤 문항의 변별도가 리니어 컴포짓으로 설명이 된다. 그쵸. 민과 그리고 variance까지도 설명이 된다. 여기 이제 LLTM은 평균값에 대한 설명만 나오는데 variability까지도 설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멀티레벨 IRT다. 결국에는 근데 코베릿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인프런스는요 베이지안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게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나 posterior predictive p-value를 봐야 된다는 둥, 뭐 posterior distribution의 credibility interval을 봐야 된다는 둥, maximum likelihood를 못 본다는 둥, 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베이지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다 베이지안 아니면 안 돕니다. 여기서는 다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베이지안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뭐 잭스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뭐가 자꾸 나오네. 이런 게 뭐 쭉쭉 있습니다. 모델 셀렉션하고 모델 체킹 베이지 팩터로 해라. 뭐 PP posterior distribution p-value로 해라. 뭐 이런 거 나오고 example 나왔는데요. example도 간단하게만 할게요. 도메인하고 아이템 모델은 수학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난이도를 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4개의 영역에 대해서 linear inequality, 뭐 quadrature perimeter, 그 다음 probability 요 4개 영역에서 했고 문항을 가지고 베이스 RM을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던데 이거 저는 reverse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부르거든요. 문항을 보고 아이템 모델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 문항 가지고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이템 모형 만들어 올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하고 RM 인스턴스 했고 5 options multiple choice 만들고 이게 이제 요런 example이 나왔다. 예, 그래서 했고 ETS가 가지고 있는 CTA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했고 ETS에서 이제 해가 GRE 시험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소모르픽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했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 컬렉션 해 보니까 컴퓨터 베이스드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해 보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28개짜리 시험 속에 이제 집어넣었다. 섹션에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32,921명의 이그제미니에 대해서 했는데 뭐 only for based item model만 each 했고 single sibling each from the sub model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컬렉트 됐고 해보니까 이래 나오더라. 왜 그러냐면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 이지고 4번이 제일 어렵나 뭐 그럴 거야. 막 같은 영역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예측을 해본 거예요. 실제 보니까 내가 어렵게 예측을 해서 만든 것들이 실제 프로포션 코렉이 제일 낮게 나와서 각 영역마다 아 내가 만들 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generate 한 요소들이 실제 어렵게도 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준 거고 여기는 이제 쫙 펼쳐지더라. 그다음에 li 같은 경우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약간 뭉쳐지더라. 근데 클러스터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클러스터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됐을까? 예,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difficulty에 영향을 받더라. 아니 distract에 영향을 받더라는 게 distract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클러스터가 지어지는 게 distractor 타입 때문에 그러더라. distractor 타입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오고 distractor 타입이 쉬우면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더라.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distractor랑 붙어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iculty level of differs over families. DB 세 번이나 나와요. DIP. 자, feeding to RSM to the data 했다. 그러고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애매하게 끝난 게 ICBM인가 뭐 해놓고 그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페이퍼에서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자, FERF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면 점선은 ICC예요. 각 문항마다 각 모든 그 문항마다의 이제 iron characteristic curve고 FERF는 expected 그러니까 세타 값이 있을 때 그 모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받겠다 했는데 이 보시면서 뭐 저는 요런 걸 많이 봤어요. 야, 이거 결국에는 guessing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guessing이 이상해지거나 근데 guessing이 왜 이상할까요? 왜 guessing이 이렇게 variability가 많이 나올까요? 결국에는 distract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guessing하고 또 distract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distract가 이상하면요, guessing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고 애들이 날리기 때문에 갑자기 문항이 guessing이 올라가죠. inflate 되잖아요. guessing이 inflate 되면 다른 것도 다 망가지니까 결국에는 multiple choice로 하는 경우는 distract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요. 보면 이제 이렇게 PR, proportion 했을 때랑 그 다음에 Q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아주 호모지니스하더라. 근데 P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펴져 있더라. 그 평균하고 분산이. difficulty에 평균하고 분산이 퍼져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분산이 적더라. 이게 분산이 적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아이소모르픽한 거예요. QP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소모르픽하게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다이그램 참 좋아요. 평균과 분산을 보면서 얼마나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서브 영역마다 모형마다 하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참 좋죠. 나중에 저걸 좀 퀀티파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끔 사람이 보면서 눈으로 골라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쉬우면 잘 보세요. 아이소모르픽한 것 같더라. 어려우면 헤테로모르픽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문항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쉬워버리면 애들이 그 아주 쉬워버리면 그 쉽기 때문에 다 맞추잖아요. 보세요. 다 맞추면 아이소모르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맞춰버리는데 애들이 대부분. 근데 어려우면 난이도가 충분히 어려우면 모르는 놈은 모르는 거고 아는 놈은 아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나오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버리면 근데 극단적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그런 문제를 안 넣지 그러면 또 아이소모르픽해질걸요. 왜냐면 다 틀렸으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우면 또 이게 아이소모르픽해지는 특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이거는 대충 그거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서브 도메인 컴패리즌 한 거는 어디가 왜 그렇더라 뭐 이렇게 한 거는 뭐 좀 세세한 부분이니까 어느 도메인이 왜 아이소모르픽하냐 한 거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야기한 거 왜 그럴까? 아까 왜 어떤 도메인은 잘 일어 도메인이 아니라 디스트랙티브 어트랙티브한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참 잘 분석하셨어요. 디스트랙터가 어트랙티브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이 꼴린다는데 쏠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디스트랙터에. 예, 그렇게 되면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어트랙티브한 디스트랙터 쓰려면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타입마다. 안 그러면 어디든 썼다가 어디는 안 썼다가 디스트랙터가 어떨 때는 좀 정교하게 했다가 정교하게 안 했다가 하면 그 디스트랙터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디스트랙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자체도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멀티플 초이스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디스트랙트 롤 오브 디스트랙트는 워낙에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디스트랙터 모델링 할 때 많이 했죠. 디스트럭터는 함정수사다. 예. 내가 뭐 아주 어날로지도 만들어 가지고 함정수사 하듯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멀티플 초이스 하시려면 디스트럭터를 잘 만들어야 되고 AIG가 디스트럭터 모델링 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줘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공짜로 먹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모형으로 보이니까 다 설명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ISM하고 RS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ISM 하나, RSM 하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RSM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ISM은 하나만 모형이 있는 거고 RSM은 코릴레이션까지 분산을 하는 건데, 코릴레이션 그거 뭐 문항끼리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게. 그렇잖아요. 아이템 파라미터의 코릴레이션 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짜더라 대단합니까? 뭐 난이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보다는 그냥 ISM이 심플하니까 제가 봤을 땐 ISM win.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ISM performs as well as RSM 계속 나와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RSM win, 아니 ISM win 모델 그냥 복잡하게 난이도하고 discrimination, correlation 막 넣어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그 싱글 모형만 써가지고 별량 정도만 잡으시고 그 난이도의 별량 뭐 그거의 별량만 잡으시고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는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컨클루전 계속 나왔어요. RSM provide little gain over rather restrictive ISM. ISM이 훨씬 쉽잖아요. 근데 별로 도움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 하시고요. 뭐 RSM provide an easy way of including collateral information.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있는 말인데 RSM 그냥 이 자체로만 쓸 것 같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CBM인가 뭐 그거 쓸 때는 괜찮은데 LLTM 할 때는 난이도를 설명하려는 거지. 그냥 난이도의 별량만 볼 때는 이게 별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RSM을 뛰어넘으시고 ISM이나 LLTM에서 바로 그 저기 뭐죠? 설명하는 멀티 레벨 IRT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간에 미적거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ISM에서 혹은 LLTM에서 멀티 레벨 IRT로 넘어가서 바로 난이도를 설명을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RSM에서 LICM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LLCM 이슈가 있어요. 여기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그거는 이제 베이지안 모델로 해야 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비교하는 것들이 남았다라는 거 하면서 그렇게 끝나셨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도 주막안산처럼 훑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델링 하는데 통계 모형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IRT가 멀티 레벨 IRT로 바뀌었고 내가 생성시킬 때 썼던 그 요소들이 어 인디펜던트 코베리잇이 돼서 최상위 단계 코베리잇이 돼서 난이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해서 난이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칼리브레이션 모델에 꽂히고 진짜로 좋으면 그 설명이 진짜로 뛰어나다 80% 90% 이상이면 그거를 조작해 가지고 문항을 만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꿈꾸는 미래의 꿈꾸는 이제 그 생성도 컨디셔널하게 어댑티브하게 생성도 해줄 수 있고 얘가 이 친구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문항을 주면 되겠네 숙제를 주면 되겠네 이게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요거까지만 딱 하시고 나시면 뭐 하나씩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